그 돈 어차피 죽은 사람이 남긴 거잖아. 신우이의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친정엄마 발인도 끝나지 않은 장례식장.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제 앞에 앉아 예단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미가 40에 겨우 시집가는데 네가 옳게면 도와야지. 엄마의 사망보험금은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혼수비였습니다. 며칠 뒤 돈을 돌려달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사채업자야? 가족끼리 뭘 갚아? 그날 밤 시댁이 평생 붙들고 살던 집의 운명이 제 손에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안실 구석에 마련된 작은 분향소는 사람의 온기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친정엄마와 평생을 알고 지낸 시장통 이웃 몇 분이 다녀가신 게 전부였고 그분들마저 일찍 자리를 뜨신 뒤로 빈소안은 향 타는 소리만 자글자글 들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검은 상복 자락을 두 손에 꾹꾹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갑 잔치 때 찍었던 그 환한 미소를 그대로 머금고 계셨는데 그 웃음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가운데가 송곳으로 후벼 파듯 욱신거렸습니다. 새벽 4시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엄마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받아온 사고 현장 사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영정 앞에 놓인 흰 국화 한 송이를 떨리는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저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었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목구멍 안쪽에서 끊어질 듯 새어나오는 제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저는 흠칫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 이정숙이 검은 정장을 잘 갖춰 입은 채로 휴게실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빈소 한가운데에 마련된 향로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영정사진을 향해 마지못해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고는 곧장 제 옆자리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에 젖은 손등으로 뺨을 닦으며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숙은 대답 대신 빈소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텅 빈 조문객 명부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영정사진 옆에 놓인 조의금 봉투함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봉투함 안에는 흰 봉투가 손에 꼽을 만큼만 들어 있었는데 이정숙의 두 눈동자가 그 봉투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듯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민정아. 이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희 친정 쪽은 정말 이게 다니? 장례식장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거야? 조의금 봉투도 몇 장 안 보이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시며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이라고 해봐야 부산에 사시는 작은 이모 한 분이 전부인데 그 작은 이모마저 거동이 불편하셔서 발인까지는 못 오신다며 부의금만 송금해 주신 터였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굳이 시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하긴 너희 어머니가 워낙 사람 인연이 없으셨지. 시장에서 좌판 깔고 옷이나 팔던 분이 어디 큰 인맥이 있었겠니? 그래도 장례식인데 이 정도면 좀 민망하다, 민정아. 이정숙이 혀를 가볍게 차며
내뱉은 말에 저는 무릎 위에 얹어둔 두 손을 슬그머니 모아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안쪽 살을 파고들 만큼 꽉 움켜쥐어도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이나 깔던 분이라는 그 7글자가 비수가 되어 제 명치 한복판에 꽂혔지만 저는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 넣으며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입씨름을 벌이는 것은 친정엄마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서는 남편 김영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슬쩍 돌려 남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검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마치 회사에서 결제 서류를 만지는 사람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손에 꼽을 만큼만 다녀가는 처가 장모님의 빈소에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잠깐 와봐.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슬쩍 고개만 들었습니다. 왜? 향이 다 탔어. 당신이 새로 좀 갈아줘. 민정아, 이런 것까지 꼭 내가 해야 돼? 나 지금 회사 일 처리하고 있잖아. 네가 하면 되지. 남편이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둔탁한 추 하나가 쿵 떨어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부부였지만 저는 차장이고 남편은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연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진작에 차장을 달았어야 할 사람이었는데도 남편은 늘 평가에서 밀려나 만년 과장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열등감을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권위로 본가 식구들 앞에서는 마마보이 노릇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꾹꾹 눌러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세향에 불을 붙여 향로 위에 꽂아두고 다시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데 빈소 입구 쪽에서 시누이 김영미의 들뜬 웃음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니, 근데 여기가 장례식장이야? 왜 이렇게 후미진데 잡았어? 택시기사가 길을 못 찾아서 나 한참 돌았잖아.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네. 시누이는 빈소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영정 사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옷매무새부터 매만졌습니다. 검은 정장이라고는 했지만 가슴께에 큼지막한 금색 브로치를 달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팔찌를 두른 시누이의 차림새는 빈소 분위기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영미야, 우리 딸 왔어. 차는 안 막혔어? 차보다 이 장례식장이 문제지. 엄마, 나 결혼식 답례품 그거 진짜 그걸로 해야 돼? 사돈 집에서 보고 너무 싸구려라고 흉보면 어떡해. 나 40에 겨우 시집 가는데 시작부터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걱정 마라. 내 올케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집안에 며느리가 있으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시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더니 저를 슬쩍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누이의 시선이 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죠? 나 진짜 빌라에서 신혼 시작 못해요. 40살에 시집 가는 것도 서러운데 빌라에서 시작하면 사돈집에서 나를 뭐로 보겠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시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혼수비가 모자라다며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빼갔습니다. 빼갔다기보다는 사실상 갈취에 가까웠는데 시어머니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며칠을 졸라 대다가 결국 남편을 시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신우이 명의 계좌로 그 돈을 옮겨버렸습니다. 저는 그 일을 아직 마음속에서 정리하지도 못한 채로 친정엄마의 부고를 받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아가씨, 지금은 제 엄마 빈소예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빈소면 산 사람 일은 다 멈춰요? 가족끼리 못할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다 한 집안 사람인데 언니가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우이가 새침하게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휴게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정숙도 딸을 따라가다가 문지방을 넘기 직전에 저를 돌아보며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민정아, 너도 좀 와봐라. 이제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다. 울기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니. 저는 영정 사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의 환한 미소가 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빈소 구석에 앉아있던 남편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어딘가 어색하게 비틀려 올라가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등골을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쭉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게실은 빈소 안쪽에 딸린 작은 다다미 방이었습니다. 이정숙과 신우이는 이미 둥근 좌탁 앞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좌탁 위에는 신우이가 미리 펼쳐놓은 예단 카탈로그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마주보고 자리에 앉으며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민정아. 이정숙이 카탈로그를 한 장씩 넘기는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영우한테 다 들었다. 너한테 보험금 들어왔다며.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발인 전에 신속하게 지급되어 제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단 한 사람, 오늘 새벽 함께 빈소를 지키던 남편 김영우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휴대폰 화면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입금 알림이 떴을 때 저는 너무 황망해서 그저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어깨너머로 그 숫자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 발인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돈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말아주세요. 1억 5천이라며. 그 큰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하니? 이정숙이 카탈로그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동자에서 슬픔이나 위로의 빛은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활자처럼 또렷이 박혀있는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카탈로그를 넘기다 말고 입을 비죽 내밀었습니다. 어머, 1억 5천이요? 옳게 언니, 울기만 할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돈 그냥 묵혀두지 말고 우리 신혼집에 보태요. 돌아가신 분도 산 사람 잘 되면 좋아하시겠죠. 그게 진짜 효도 아닌가? 저는 신우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무릎이 후들거려 좌탁 모서리를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을 두고 효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신우이를 저는 도저히 사람으로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입술 안쪽 살을 어금니로 꽉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아가씨, 말 가려서 하세요. 그건 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들어온 돈입니다.
혼수비로 입에 올릴 돈이 아니에요. 아, 좀 옳게 언니.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의미 있게 쓰자는 거잖아요. 엄마가 남긴 돈으로 신우이 신혼집 도와줬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언니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그 돈이 뭐가 돼요? 이정숙이 신우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저를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민정아, 내 마음 다 안다. 슬프겠지. 그런데 사람은 산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 우리 영미가 40에 겨우 시집을 가는데 빌라에서 시작하면 그게 말이 되니? 너도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저는 좌탁 위에 놓인 제 두 손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소 쪽에서는 향 타는 소리가 여전히 자글자글 들려오고 있었고 그 너머 어디선가 남편 김영호가 휴대폰을 두드리는 소리가 톡톡톡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정숙의 입가에는 위로의 미소도 슬픔의 그림자도 아닌 흥정꾼 특유의 묘한 미소가 옅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은 제 엄마 장례와 사고 처리, 그리고 제가 엄마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입니다. 아가씨 혼수비로는 단 한 푼도 못 드립니다. 뭐라고? 이정숙의 눈썹이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엄마 빈소니까요. 하지만 다시는 제 엄마 돈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꺼내지 마세요. 민정아,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돈줄 쥐고 버티겠다는 거니? 친정엄마 돈이라고 내 돈인 줄 아니? 네. 제 엄마가 제게 남긴 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함부로 계산할 돈도 아닙니다. 이것 봐라. 장례 치르더니 사람이 아주 독해졌네. 가족끼리 도와달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받아쳐? 가족이면 먼저 예의를 지켜야죠. 제 엄마 영정 앞에서 혼수 이야기를 꺼내는 건 가족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옳게 언니, 되게 고상한 척 하시네요. 결국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해요. 돌아가신 엄마 핑계 대지 말고.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말 취소하세요. 싫은데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으면 뭐요? 언니가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건 변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시댁 큰일에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아가씨 결혼은 제 엄마 장례보다 큰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휴게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았고 신우이 김영민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발인을 마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전원을 켜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는데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라 지난 주말 내내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린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발인 당일 새벽부터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결혼 자금이 모자라다며 1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입을 댔고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셔두고 돌아온 그 밤에도 시댁 거실에 끌려가 앉아 신우이의 전셋집 도면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민정 차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옆자리 후배 직원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저는 빠르게 표정을 정돈하며 평소의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결제 좀 일찍 올릴 게 있어서요. 후배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사이 저는 사내 메신저 창을 슬그머니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에 남편 김영호의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점심시간에 비상계단으로 잠깐 와.
저는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마우스 휠을 굴려 위로 올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점잖게 부탁하는 말투로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억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쳐서 주겠다. 원금도 몇 달 뒤부터 분할해서 갚겠다. 같은 회사 다니는 사이에 그것도 못 해주냐. 너 그러다가 정말 매정한 사람 된다. 같은 말이 한두 줄 간격으로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신저 창을 닫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12층과 13층 사이 계단참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담뱃재를 비상계단 바닥에 툭툭 털어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남편의 맞은편 난간에 등을 기댔습니다. 영호야, 회사에서 이러지 말자. 누가 봐. 누가 보긴 누가 봐. 다들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들이더니 연기를 제 얼굴 쪽으로 후 내뿜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민정아, 어제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엄마가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더라. 내가 무슨 말을 해? 어머니가 1억 더 빌려달라는 거 부담스러워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한 게 다야. 그게 그 말이지 뭐가 달라. 너 진짜 우리 영미 시집 가는 거 망치고 싶어서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입가에 가져갔다가 그대로 다시 내렸습니다. 커피 향에 코끝이 시려왔지만 저는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 돈은 엄마 목숨값이야. 민정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이 그 돈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영미 시집 잘 보내고 너희 어머니도 좋은 데 가셨다고 생각해. 그게 효도야. 저는 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천천히 구겨버렸습니다. 구겨진 종이컵 안에서 식은 커피가 손가락 사이로 줄줄 새어나왔지만 저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효도라는 단어가 시댁 식구들 입에서 이렇게 쉽게 흘러나오는 동안 정작 친정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자는 얼마 쳐줄 건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두 눈동자가 순간 휘둥그렇게 커지더니 곧이어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민정아, 너 진짜야. 진짜 빌려주는 거야.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응. 남편이 담배를 입에서 떼고 비상계단 난간 너머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구겨진 종이컵을 비상계단 한쪽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시댁집 담보로 잡을 거야. 근저당. 남편의 표정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짧은 정적 사이로 남편의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계산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그건 좀 무이자에 가까운 이자율로 해줄게. 월 0.1%. 그 정도면 은행이자도 안 돼. 사실상 거저 빌리는 거나 다름없어. 원금 갚는 것도 6개월 뒤부터 갚아. 처음 6개월간은 이자만 받는 걸 해줄게. 진짜야.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대신 근저당은 꼭 잡아야 돼. 회사 다니는 사람이 1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곧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난간에 등을 기댄 채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비상계단 안을 울렸습니다. 무이자나 다름없는 조건에 6개월 상환 유예까지 받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거의 환호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그래. 며느리가 그래도 사람은 좋아. 응, 그래. 도장 가지고 오면 되지. 저는 입꼬리를 안쪽으로 슬쩍 말아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미리 준비해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공증 서류 일체를 챙겨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민정아, 어서 들어와라. 우리 며느리. 응. 저는 시어머니가 끌어당기는 손길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인감도장이며 신분증을 가지런히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시누이 김영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으로 외제차 카탈로그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 의자를 끌어다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서류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쳐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한번 슬쩍 내려다보더니 곧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정아, 됐어. 며느리가 어머니 속이기야 하겠니? 어디 도장 찍을 때만 짚어줘봐라. 어머니,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셔야. 아유, 됐다니까. 영호야, 너도 빨리 찍어라. 우리 영미 신혼집 계약 날짜 다 됐다. 저는 들고 온 서류 뭉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도장 찍을 자리를 손끝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인감도장에 인주를 묻혀가며 도장을 콱콱 눌러 찍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경쾌한지 마치 복권 당첨 영수증에 사인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자리마다 자기 도장을 나란히 찍어댔습니다. 시누이는 도장 찍는 어머니와 오빠를 흘끔거리다가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이 차 어때? 빨간색 컨버터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갈 때 한번 빌려서 타보고 싶은데. 영미야, 차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집부터. 아니, 차 빌리는 거 가지고 뭘 그래. 100만 원이면 되는데. 거실 한쪽에서 오누이가 차 이야기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한 장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 넣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시댁주택 등기부등본, 시세감정서, 그리고 1억 원의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가 빈틈없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공증사무소 명함을 식탁 한쪽에 슬그머니 놓아두었습니다. 도장 찍기가 모두 끝나자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니? 내일 오전 중으로 어머니 통장에 1억 입금해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즉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누이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나 그 빨간 차 진짜 사도 돼. 영미야, 차는 좀. 남편이 시누이를 말리려는 사이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시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정아, 우리 영미가 외제차도 좀 보러 다닌다는데 너 보너스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좀.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1억은 어머니께서 시누이 전세 보증금에 보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잘 해결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 그 말도 맞다. 시어머니가 멋쩍게 헛기침을 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뭉치를 다시 두 손으로 가지런히 챙겨 가방에 넣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만 있어 봐라.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화장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발인이 끝나고 시댁에 임시로 옮겨두었던 친정엄마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시며 평생 절약만 하셨던 엄마가 환갑 때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장만하셨던 진주 목걸이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옥반지, 그리고 외할머니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챙겨주셨다는 순금 브로치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상자 뚜껑을 그대로 열어젖혔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꺼내 자기 목에 척 걸어보더니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민정아, 이거 진짜 진주야. 네, 엄마가 환갑 때 장만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건 엄마 유품이라. 아유, 며느리 친정 엄마 거면 결국 우리 집 거지 뭐. 영미 결혼식 때 혼주가 초라하면 사돈집에서 우습게 본다. 식 끝나면 바로 돌려줄게. 저는 두 손으로 화장대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옥반지를 자기 손가락에 끼워보고 순금 브로치를 가슴께에 가져다 대보는 모습을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문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안 돼요. 엄마 손때 묻은 거라. 아이고, 죽은 사람 물건에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산 사람이 쓰는 게 망자한테도 도리지. 시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건 채로 안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 나가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거실에 있던 남편이 어머니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보더니 어이없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가 식만 끝나면 돌려주신다잖아.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영호야, 그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민정아, 며칠만 빌려드리는 건데 뭐. 너 진짜 매정하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시어머니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니 옆에서 진주 목걸이를 보며 별 감흥 없다는 듯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아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시누이의 결혼 자금이 마련됐다며 근처 일식집에서 축배를 든다고 하길래 저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와 텅 빈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근저당 서류 사본을 꺼내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인감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접어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밀어넣는데 서랍을 닫는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정확히 3개월이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두 손에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속한 대로라면 1억 원을 빌려준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가 제 통장에 들어왔어야 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단 1원도 입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원금이야 6개월 거치 조건이니 아직 시간이 남았다 쳐도 이자는 처음부터 매달 내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사내 메신저로도 문자로도 이자 이야기를 여러 번 꺼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다음 달에는 꼭 챙기겠다는 말로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댁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는데 현관 옆에 처음 보는 외제차 한 대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차 안에서 그 외제차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신우이 김영미의 들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거 봐봐. 차키 디자인 진짜 예쁘지? 신우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차키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다가 신발장 옆에 떡하니 놓인 명품 쇼핑백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만한 갈색 가죽백이 쇼핑백 안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가격표가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이 1,000만 원이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가씨, 차 새로 뽑았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서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차 키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응, 어제 출고했어. 신혼여행 가서 운전하려고. 이거 외제차인데. 할부로 한 거예요. 당연하지. 일시불로 살 돈이 어디 있어. 60개월로 끊었어. 저는 신우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자기가 60개월 할부로 외제차를 뽑은 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꼬리 안쪽 살을 어금니로 살짝 깨물며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은 식탁 앞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거기 앉아라.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깎던 사과를 한 조각 집어 입에 가져가며 저를 슬쩍 곁눈질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미리 전화도 없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또 영미 결혼식 이야기야. 식 끝난 지가 언젠데.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1억 빌려드릴 때 약속한 이자요. 빌려드린 다음 달부터 매달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부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식어 내려가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무이자도 아니고 그냥 시중 절반도 안 되는 이자였잖아요. 그 정도는 매달 챙겨주시기로.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식탁을 쾅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어깨를 살짝 움찔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서 이자를 거의 안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약속을 따져? 네가 사채업자야? 가족끼리 뭘 갚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왼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갈 만큼 매서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얼얼한 뺨을 감싸 쥔 채로 시어머니를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린 그 손을 허공에 든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다.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돈 갚으라 말아야. 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거실에 있던 남편은 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슬쩍 피했습니다. 신우이는 소파에서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그 광경을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얼하게 달아오른 뺨을 손바닥으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뺨에 번진 그 화끈거림이 신기하게도 머릿속을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남편이 부엌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정아, 너 진짜 왜 이래? 우리 영미 시집간 지 얼마나 됐다고 돈 얘기야. 영호야, 우리 처음부터 분명히 약속했었잖아. 매달 이자 들어오고 6개월 뒤부터 원금 나누어 갚기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늦는 거 가지고 사람을 잡냐? 며칠 늦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3개월이야, 영호야. 며칠이 아니라.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신우이도 차 키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진짜 너무한다. 나 결혼하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깟 이자 며칠 늦는 게 무슨 대수야. 무슨 사채업자야. 아가씨. 왜? 아니야. 이자 안 들어왔다고 시어머니한테 따지러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두 손을 식탁 위에서 천천히 거두어들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과 거실의 경계에 서서 시댁 식구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가에 분노가 그대로 묻어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니 옆에서 같이 인상을 쓰고 있었으며 신우이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옆구리에 한 손을 짚고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 이야기는 일단 그만할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또 뭐? 엄마 유품이요. 진주 목걸이랑 옥반지랑 금브로치. 결혼식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유, 그게 어디 있더라. 안방 서랍 어디 쑤셔 박아뒀는데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건 우리 엄마 손때 묻은 거예요. 어머니가 결혼식 끝나면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정아,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별 값어치도 없더라. 진주는 무슨 만져보니까 가짜 진주야. 죽은 사람 물건 좀 잠깐 차고 다녔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유세를 떨어. 가짜 진주라는 그 한마디가 송곳처럼 제 가슴을 푹 찔러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가 환갑 때 시장 옷가게를 1년 동안 새벽까지 지키며 모은 돈으로 처음 사신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엄마는 그 목걸이를 살 때 손이 떨려서 직원 앞에서 몇 번이나 시계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큰맘 먹고 결제하셨다고 저에게 두고두고 이야기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옆구리에 꽉 붙인 채로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 금브로치 말이야. 디자인이 너무 촌스러워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그거 그냥 금은방 가서 팔아버리라고. 시세대로 따지면 한 50만 원은 나오겠던데. 저는 신우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면서도 입가에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왜? 사실이잖아. 누가 요즘에 그런 촌스러운 브로치를 차고 다녀. 저는 신우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시어머니에게로 다시 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안방 서랍 좀 같이 보러 가요. 어디 두셨는지 같이 찾아봐요. 민정아, 이게 지금 시어머니 안방을 뒤지겠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어디 두셨는지 모르신다면서요. 그러면 같이 찾는 게 맞잖아요. 저는 식탁을 돌아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서 있던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너 어디가? 영호야, 나. 어디 시어머니 방을 뒤져.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아당겨 거실 쪽으로 끌어내더니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떠밀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거실 카펫 위로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고 한쪽 손바닥이 카펫 모서리에 쓸려 화끈거렸습니다. 영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 분위기 좀 봐라.
이런 일로 사람을 잡냐? 너 진짜 쪼잔하게 굴지 좀 마라.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가볍게 찼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식탁 의자에 나란히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는 어딘가 통쾌하다는 듯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아, 일어나서 밥이나 차려라. 너 결혼하고 시어머니 밥상 한번 제대로 차린 적 없잖아. 오늘은 좀 제대로 해봐.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어들며 무심하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카펫 위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저는 끝까지 비명도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정돈하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느새 외제차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찬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소리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묻혀 들었습니다. 이자는 처음부터 매달 들어오기로 했었고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채로 3개월이 꽉 찼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 머릿속에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연속 이자, 연체 시 채권자는 즉시 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싱크대 위 창문 너머로 현관 옆에 비스듬히 주차된 시누이의 빨간 외제차가 햇빛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입꼬리 한쪽을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김영호의 책상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비운 채였고 모니터 화면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사내 메신저 창에 시누이 김영미와의 대화가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외제차 할부금 이번 달 200만 원 모자라. 좀 도와줘. 영미야, 나도 카드 돌려막기 중이야. 올케 언니한테 좀 더 뽑아낼 수 없어. 통장에 5천 더 남아있다며. 내가 점심때 다시 말해볼게. 저는 화면을 한번 곁눈질로 훑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려왔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저는 사내 메신저로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옥상에서 잠깐 보자. 옥상 콘크리트 화단 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데 출입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남편이 담배를 손에 쥔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부르고. 영호야, 너 시누이한테 점심에 또 돈 얘기한다며. 뭐? 메신저 봤어. 자리 비웠을 때 화면 그대로 켜져 있더라. 민정아, 그건 보험금 잔액 5천 더 융통해 달라고 할 거잖아. 그치. 남편이 라이터를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슬쩍 떠올랐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할게. 영미가 외제차 할부 때문에 좀 힘들어해. 5천만 더 도와주자. 어차피 가족인데. 영호야, 이자는 진짜 다음 달부터 챙길게. 한꺼번에 밀린 거 다 정산해 줄게. 응. 지금 빌려준 1억 이자도 한 번 안 들어왔어. 3개월 동안 단 한 푼도. 그런데 또 5천을 더 달라고. 민정아, 그건 별개야. 별개가 어떻게 별개야.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엄마 유품. 그것부터 돌려줘. 또 그 얘기야. 진짜 끝까지 그러네. 남편의 두 손이 거칠게 제 어깨를 떠밀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화단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며 옆으로 비틀거렸지만 신음 한 번 흘리지 않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너 진짜 독종이다. 직급도 낮은 주제에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아.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저는 정장 재킷의 옷매무새를 천천히 정돈하며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영호야, 왜? 잘 들어. 너는 오늘부터 내 남편이 아니야. 다시는 내 어깨에 손대지 마. 남편이 무어라 더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입문을 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급도 낮은 주제에 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 안쪽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을 깨끗하게 도려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인사팀에 반차 신청서를 올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휴대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법무사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박민정입니다. 지난번에 상담드렸던 근저당권 실행 건이요. 오늘 바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네, 4시 이전에 오시면 오늘 안에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상담실로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법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펼쳐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증인 사무소 공정증서, 1억 원 입금 거래 내역서, 그리고 3개월간 단 한 푼의 이자도 입금되지 않은 통장 사본까지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법무사님, 계약서에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네. 이자 3개월 연속 미납 시 채권자가 즉시 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1조 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하겠습니다. 박민정 차장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시댁 어른댁 주택입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자판을 두드려 신청서를 출력해 왔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앉아 또박또박 박민정 3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시댁집을 사전 매수하기로 협약한 부동산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접수했습니다. 사전 매수 협약대로 진행해 주세요. 잔금 치를 준비도 미리 부탁드릴게요. 네, 박 차장님. 시세 감정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채권 1억 원과 연체이자 다 충분히 회수되도록 매매가 잡아놓을게요. 저는 통화를 마치고 한 군데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 단독 명의로 계약해둔 신혼 전셋집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사장님, 박민정입니다. 그 전세 보증금 말씀이에요. 계약서에 분명히 제 이름 단독으로 되어 있죠. 네, 박 차장님 단독이세요. 제가 곧 이혼 절차 들어갑니다. 남편 김영호가 보증금에 손 떼려고 하거나 명예 추가해 달라고 와도 절대 응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행선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차례차례 검토하더니 만년필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정 차장님, 유책 사유 입증 자료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혼 소장 접수는 시댁집 소유권이 새 주인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주세요. 같은 날 회사에 김영호 과장 급여 가압류 결정문도 접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 차장님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와 USB 한 개를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남편의 폭언을 담아둔 녹음 파일과 시누이가 SNS에 자랑 삼아 올렸던 외제차며 명품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려는데
휴대폰 화면에 시댁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떴습니다. 신우이가 다음 주말 집들이를 한다며 가족을 초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가볍게 두드려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아가씨, 집들이 꼭 갈게요. 가서 좋은 시간 보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한번 점검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 위로 옅은 미소가 슬쩍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남편 김영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과 화장대를 소리 없이 열어 제 옷과 귀중품, 통장과 도장을 미리 준비해 둔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실벽에 걸려 있던 웨딩 사진 액자를 천천히 내려 바닥에 떨어뜨리자 두꺼운 유리가 짤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미리 출력해둔 이혼 소장 사본을 그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심에 새로 마련해둔 신축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에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평소와 똑같은 정장 차림으로 회사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박민정 차장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박 차장, 무슨 일로? 저는 인사팀장 책상 앞에 봉투를 단정히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우 과장 급여 가압류 결정문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본입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차장, 김영우 과장이면 박 차장 남편 아닌가? 저는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접니다. 인사팀장이 봉투 안에서 결정문 정본을 천천히 꺼내들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거 사내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저는 인사팀장의 말끝을 부드럽게 받아 넘기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부장님, 사정 알지만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인사팀에서 재무팀에 통보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과장, 이번 달 급여부터 압류 범위 내에서 지급 보류 처리되어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결정문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 사안은 회사 내부 절차 사안일 뿐입니다. 가급적 조용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장이 안경테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슬쩍 밀어 올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인사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간 시댁의 우편함에는 법원에서 발송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문이 붉은 글씨로 또렷이 꽂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제 휴대폰이 처음으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이정숙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책상 서랍 안에 가만히 넣어두었습니다. 오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 메신저 창이 깜빡였습니다. 재무팀 후배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차장님, 저 재무팀 박수진인데요. 김영우 과장님 급여 가압류 건이요. 처리 들어갔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런데 차장님, 죄송한데 김 과장님이 직접 재무팀에 오셔서 좀 큰 소리를 내셔서요. 분위기가... 알겠어요. 신경 쓰지 마요. 저는 메신저 창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탕비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옆팀 동료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김 과장 부인이 박민정 차장이래. 사내 부부였잖아. 그러게. 가압류 들어왔다는 거 진짜야. 카드도 다 정지됐대. 아까 점심값도 못 냈다더라. 저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 옆을 지나쳐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머신에 종이컵을 받쳐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동안 탕비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 김영호가 헝클어진 머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를 받고 있던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회사에서 큰 소리 내지 마. 누가 들어? 남편이 한 발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누가 듣는 게 문제야. 가압류라니. 너 진짜 남편한테 이래도 돼. 저는 그제야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남편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남편 아니라고 했잖아. 옥상에서. 남편이 입술을 잘근 깨물더니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종이컵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여기 회사야. 손 치워. 남편이 손을 거두며 한 톤 낮춘 목소리로 사정조를 내었습니다. 엄마한테 경매 결정문 왔어. 너 진짜 시어머니 집을 경매 넘기는 거야. 저는 종이컵 앙커피 표면을 들여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자 한 번 안 들어왔잖아. 계약서대로 한 거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허공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걸? 저는 종이컵을 든 채로 한 걸음 다가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희 식구들이 쓰면 안 돼. 우리 엄마 영정 앞에서 보험금 액수부터 캐묻던 사람들이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두 손을 모으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가압류만 풀어줘. 사람들이 다 알아. 저는 종이컵을 그대로 들고 탕비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풀어줄 생각 없어. 그리고 회사에서 한 번만 더 내 자리 찾아오면 사내 폭언으로 인사위원회 회부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탕비실 문 너머로 마침 지나가던 영업팀 부장이 슬쩍 안을 들여다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탕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 진동이 더 잦아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화면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 17통, 시누이 김영미 부재중 전화 5통, 그리고 남편 부재중 전화 23통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닫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오후 3시 사전 매수 협약을 맺어둔 부동산 투자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장님, 박 차장님 경매 개시 결정 떨어졌고요. 시댁 측에서 변제 의사표시 없으면 매각 절차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사전 협약대로 잔금 준비 다 해뒀습니다. 네, 시댁에서는 변제할 돈이 없을 거예요. 시누이 외제차 할부의 시어머니 명품백 카드값까지 다 막혀 있어서요. 그럼 빠르면 며칠 안에 소유권 이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박 차장님 채권 1억 원과 연체이자 배당에서 우선 회수되도록 다 잡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잡히면 바로 알려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자리에 다시 앉는데 옆자리 후배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점심도 안 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차장님 자리 쪽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다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에요. 후배가 가볍게 목례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사무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늦가을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져 사무실 카펫 위에 노란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을 30분 앞두고 부서장이 직접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박 차장, 잠깐 회의실로 좀. 네, 부장님. 회의실 의자에 마주 앉자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차장, 사내에 소문이 좀 돌고 있어. 가압류건. 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야. 박 차장 일에는 지장 없겠지. 부장님, 저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단 한 번도 일에 손 놓은 적 없습니다. 사적인 사안은 사내에 끌고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좋아. 그 말 듣고 싶었어. 사람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일로 보여주면 돼. 감사합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남편이 동료 두어 명과 함께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그 옆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시어머니 이정숙의 사촌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제 휴대폰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거절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타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매수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박 차장님, 시댁 측에 매각 통지서 발송했습니다. 잔금일 내일 모레로 잡아두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손이 한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신우이 김영미의 SNS에 올라온 빨간 외제차 사진이 시댁 골목까지 번지기도 전에 시댁 거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법원 집행관 2명이 검은 가방을 든 채로 시댁 현관을 두드렸고 시어머니 이정숙은 잠옷 차림 그대로 문을 열어주었다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벌어진 풍경은 그날 저녁 동료들 입을 타고 회사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검은 가방을 열어 압류 딱지를 한 장씩 꺼내들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가구 위에 압류 표시 부착하겠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이 잠옷 자락을 부여잡은 채로 집행관의 손목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의 빨간 딱지를. 집행관이 시어머니의 손을 정중히 떼어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따라 진행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상 동상까지 같이 처리됩니다. 시어머니가 자개장 앞을 가로막고 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우리 영감이 평생 모은 가구야. 이걸 어딜 손을 대. 집행관이 가지고 온 결정문을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절차 진행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온 신우이 김영미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구야 이 사람들?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손목을 거꾸로 부여잡으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영미야, 너희 오빠 어디 갔어? 영우한테 빨리 전화해. 빨리. 신우이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갔지. 그게 지금 중요해.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잖아.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잖아. 집행관이 들고 있던 서류 가운데 한 장을 시어머니 앞으로 다시 내밀며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매각되면 그 대금에서 채권자 박민정 씨에게 1억 원과 연체이자가 우선 배당됩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비틀거리며 집행관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박민정, 우리 며느리가 채권자야. 집행관이 시어머니의 손을 정중히 떼어놓으며 마지막 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근저당권 1순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거는 사이 거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새 명품백이 압류 딱지에 가려져 그 화려한 가죽이 더 이상 빛나지 못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남편 김영호는 어젯밤의 사태를 까맣게 모른 척 평소처럼 팀원 5명을 데리고 회사 근처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 부서로 옮긴 뒤 처음으로 후배들에게 한턱 내겠다며 호기롭게 잡은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에 선 남편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드 결제요. 일시불로. 계산대 직원이 단말기 화면을 두어 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결제 거절됩니다. 남편이 헛웃음을 흘리며 카드를 다시 단말기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계산대 직원이 단말기를 한 번 더 조작해 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3번 다 거절이세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뒤에 줄지어 서 있던 후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일단 계산할게요. 남편이 후배의 손을 뿌리치며 지갑 안쪽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뒷줄 끝에 서 있던 또 다른 후배가 시계를 슬쩍 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과장님, 사람들 기다리시는데. 남편이 후배 쪽을 돌아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가 한다니까. 잠깐만. 결국 후배 한 명이 자기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식당을 나오는 길에 남편 뒤로 후배들 두엇이 소곤대는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카드가 한 개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가압류 들어왔다더니 카드 연체까지 다 터졌나 봐. 하필 오늘 한턱 내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오후 1시 30분 회사로 돌아온 남편이 바로 제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던 저는 제 책상 옆 빈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비비기 시작하는 남편을 향해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책상 다리를 부여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가압류만 풀어줘. 후배들 보는 앞에서 카드도 다 정지되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며 의자를 살짝 뒤로 빼고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호야, 일어나. 회사에서 무릎 꿇는 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남편이 책상 다리를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 목을 빼고 매달렸습니다. 민정아, 제발. 우리 신혼집 전세 보증금 절반만 내 명의로 좀 옮겨줘. 부탁이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매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처음부터 내 단독 명의야.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으로 계약한 거 너도 알잖아. 남편이 제 정장 바짓단을 부여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민정아.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떼어놓으며 사무실 안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마지막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빈손으로 알아서 살아남아. 가압류 풀어줄 일도 보증금 나눠줄 일도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화면을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굳어있는 남편을 두고 사무실 출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영업팀 부장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 김 과장은 자기 자리로 좀 돌아가지. 며칠 뒤 시댁 거실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신우이의 정원자가 새 양복 자락을 휘날리며 시댁 현관을 박차고 들어와 거실 한복판에서 신우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영미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외제차 할부에 카드빚이 1억이 넘는다며. 신우이 김영미가 두 손을 가슴께로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들어와서 정혼자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거실 바닥에 휙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내가 결혼 앞두고 신용 조회했어. 다 나와 있더라. 신우이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황급히 주워들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결혼 준비 때문에. 정혼자가 신우이의 손에서 서류를 다시 낚아채며 한 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할 거야? 너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라며. 너희 오빠도 가압류 걸렸다며. 나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 신우이가 정혼자의 양복 자락을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무릎을 꺾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정혼자가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들고 있던 청첩장 박스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파혼해. 오늘부로 끝이야. 청첩장 다 회수한다. 바닥에 흩어진 청첩장 위로 신우이가 무릎으로 기어가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정혼자가 신우이의 손을 다시 한번 거칠게 떼어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손 놔. 우리 어머니가 너 같은 며느리 안 들이신. 오빠. 정혼자는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시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신우이 옆에서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로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은 중고업자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고업자가 두툼한 봉투에서 현금을 세어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을 때 봉투 안에 든 돈은 처음 그 가방을 살 때 결제했던 카드 명세표 금액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고업자가 시어머니의 명품백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가죽 표면을 손등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가품 아니죠? 진품 보증서 같이 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이 두 손을 비비며 다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야.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나 다름없어. 그 돈으로. 중고업자가 가방 안쪽 라이닝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점검하더니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35만 원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신혼집 짐을 빼던 남편이 안방 옷장 안에서 양복 몇 벌을 꺼내 박스에 담는 모습이 거실 CCTV에 잠깐 잡혔습니다. 저는 새로 옮긴 도심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CCTV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너머 남편의 어깨는 마치 한 뼘은 더 좁아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6시 30분, 회사 1층 로비는 사원증을 손에 든 직장인들로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회전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 위에 시어머니 이정숙이 잠바 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 손에는 누렇게 바랜 손수건 한 장이 꼭 쥐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두 무릎이 그대로 대리석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정장 바짓단을 부여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민정아, 어미가 죽일년이다. 어미가 노망이 났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시어머니가 부여잡은 바짓단을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기 회사예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만 살려줘. 새 주인한테 안 넘어가게만 막아줘. 응. 우리 영감이 평생 모은 집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꼭지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두 손으로 부여잡고 있던 누런 손수건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친정엄마의 진주 목걸이와 옥반지, 그리고 숭금 브로치가 누렇게 바랜 손수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시어머니가 손수건 채로 유품을 두 손에 받쳐들며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민정아, 이거 안 팔았다. 영미가 금은방 가서 팔자고 그래도 어미가 끝까지 챙겨놨어. 이거 너 다 돌려줄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유품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 넣었습니다. 어머니, 가짜 진주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죽은 사람 물건이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받쳐든 채로 두 무릎을 그대로 끌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입이 더러웠어. 이거 다 돌려주고 빌게. 집만 살려줘. 저는 시어머니의 두 손에서 손수건째로 유품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낡은 손수건을 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리며 진주 목걸이와 옥반지, 숭금 브로치만 손바닥 안에 가지런히 받쳐들었습니다. 이깟 반지와 목걸이를 인질 삼아 우리 엄마 피 묻은 돈을 끝까지 꿀꺽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들고 있던 게 흥정 카드였잖아요. 시어머니가 빈손이 된 두 손을 모아 쥐며 머리를 다시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민정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죽일년이다. 마침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편 김영호가 로비 한가운데에 꿇어앉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 쪽으로 쏠리자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꼭지를 내려다본 채로 마지막 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제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새 주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났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갈 집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두 눈을 뒤로 뒤집었습니다. 로비 안쪽 안내 데스크에 서 있던 건물 경비원 두 명이 황급히 달려와 시어머니의 양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좀. 시어머니가 경비원들의 손에 끌려나가는 동안 두 발이 대리석 바닥을 길게 끌고 갔습니다. 저는 손바닥 위에 받쳐든 유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진주 목걸이를 한 알 한 알 옷소매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옥반지의 둘레를 손끝으로 한 바퀴 매만지자 엄마의 손가락 마디 자국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진주 목걸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제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 잠금 장치가 가볍게 찰칵 잠기는 소리가 로비의 웅성거림 사이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두 손을 얼굴에서 떼고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되는 게. 저는 목에 건 진주 목걸이에 한 번 더 손을 얹으며 남편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영호야, 너 우리 엄마 영정 앞에서 보험금 액수 일러 바칠 때 우리 엄마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 남편이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영호야, 너 옥상에서 내 어깨 떠밀면서 독종이라고 했을 때 나는 한 번이라도 부탁할 사람이었어. 남편이 두 손을 옆구리에 가만히 붙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옥반지와 금브로치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단정히 넣고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영호야, 내일 법정에서 봐. 변호사한테 다 맡겨놨어. 남편의 두 어깨가 그 한마디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옆을 그대로 지나쳐 회전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는 동안 등 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가늘게 따라붙었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가정법원 조정실에 도착한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남편 김영호가 퀭한 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쪽 빠진 얼굴 위로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자 제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한가운데로 천천히 밀어보냈습니다. 김영호 씨,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유책 사유 입증 자료 목록입니다. 한 부씩 가지고 가시고요. 남편이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사내 메신저 캡처, 옥상에서 어깨를 떠밀린 날의 녹음 파일, 녹취록, 신우이의 SNS 사진들, 그리고 시댁의 사치 내역서까지 자료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 마지막 장에 적힌 위자료 청구 금액을 들여다보더니 두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이 금액은 좀. 저는 책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그 금액 다 받겠다는 거 아니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청구한 거고 실제 인용 금액은 재판부가 판단할 거야. 제 변호사가 만년필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김영호 씨, 오늘 조정에서 합의하시면 위자료 금액은 가능한 선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는 명백한 유책이라 조정 조서에 그대로 명기됩니다. 남편이 서류를 책상 위에 도로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디 사인하면 돼. 저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조정 합의안을 책상 한가운데로 밀어보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정실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 제 이름을 가지런히 적어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합의안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 번 더 검토하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합의 확인했고요. 오늘 조정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 조서는 정식으로 송달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기 직전 의자에 그대로 굳어있는 남편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조정실 문을 천천히 닫고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정오의 햇살이 진주 목걸이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목걸이를 가볍게 매만지며 한 단 한 단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더러운 족쇄가 마침내 발목에서 풀려나간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두 어깨에서 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2달이 지난 토요일 오전, 저는 도심 신축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부드러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새로 마련한 작은 콘솔 위에는 친정엄마의 영정 사진이 단정한 액자 안에 평온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되찾아온 진주 목걸이와 옥반지, 그리고 순금 브로치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2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내가 다 지켰어요. 조용한 거실 안에 제 목소리가 부드럽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2손으로 영정 사진의 액자 모서리를 가만히 매만지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 머신에 원두를 채우는데 휴대폰 진동음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이자 입사 동기인 송지영 부장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받쳐들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주말에. 민정아, 너 인사 발표 봤어? 최연소 부장이래. 우리 동기 중에 네가 제일 빨라. 방금 봤어. 메일로 떴더라. 민정아, 진짜 축하해. 너 진짜 고생 많았어. 이번 분기 너희 팀 실적 그거 그냥 회사 기록이야. 지영아, 고마워. 다음 주에 밥 한번 살게. 이번에는 내가 사. 부장 승진턱은 내가 미리 쏠게. 일요일에 시간 비워둬.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지난주 인사팀에서 발표된 임원 인사에서 저는 입사 13년 만에 최연소 부장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같은 부서 다른 동기들이 차장 자리에서 한참을 더 머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 직급을 한 번에 뛰어넘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 앞으로 돌아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가 주방 안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습니다. 같은 부서 후배 직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부장님, 김영호 전 과장님 어제부로 사직서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메시지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그대로 내려놓고 커피잔을 받쳐들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다음 날부터 회사 안에서는 남편이 사내 부부의 가압류 사태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한 달 내내 사그라들지 않고 떠돌았습니다. 부서가 옮겨졌지만 어디를 가도 따라붙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끝내 견디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입에 머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2손으로 받쳐든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경매 배당 최종 결과 통지서입니다. 직접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아니에요, 부장님.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안에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직원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가자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는데 마지막 페이지 배당표 칸에 또렷이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금 1억 원, 연체이자 600만 원, 경매 진행 비용 차감분까지 모두 합산해 제 계좌로 우선 배당된 금액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통장 잔액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보험금 1억 5천만 원은 발인 다음 날 입금된 그 금액 그대로 단 1원도 축나지 않은 채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거실 창가 쪽 콘솔로 다가갔습니다. 콘솔 위 영정 사진을 2손으로 살짝 들어 올려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숨값 한 푼도 안 까먹었어요. 그 인간들한테 단 1원도 안 갔어요. 영정 사진 속 엄마의 환한 미소가 햇살을 받아 한 단 더 환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영정을 다시 콘솔 위에 단정히 내려놓고 안방 화장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진주 목걸이를 목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가볍게 찰칵 잠기는 그 소리가 화장대 거울 너머로 또렷이 울렸습니다.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순금 브로치를 가슴께에 가만히 꽂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영정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그 무기력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송지영 부장과 함께 회사 근처 와인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영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정아, 부장 승진 축하. 저는 와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화답했습니다. 고마워.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야. 민정아, 너 진짜 대단해. 솔직히 그때 회사 안에서 너 무너질까봐 다들 걱정했어. 지영아, 무너지면 그쪽이 이기는 거잖아. 나 그렇게는 안 만들어줄 거였어. 지영이 와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민정아, 시댁 식구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다 같이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 들어갔다더라. 시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알바 다니시고 시누이는 그 외제차도 결국 압류로 넘어갔대. 저는 와인 잔을 입가에 가져갔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아, 나 그 이야기 들어도 아무 감정 없어. 민정아, 진짜야. 응, 진짜야. 그 사람들 인생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내는 거지. 지영이 잠시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와인 잔을 한 번 더 들어 올렸습니다. 민정아, 한 잔 더 가자. 너 진짜 멋있다. 저는 잔을 들어 부딪히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인바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심 한복판 가로수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차가운 바람이 코트깃을 가볍게 흔들었지만 진주 목걸이에 닿은 목덜미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는데 거실 콘솔 위 영정 사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콘솔 앞으로 다가가 사진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시장에서 옷 파시면서 나 키울 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딸 하나 잘 키워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엄마, 나 누구한테도 안 무시당했어요. 끝까지 안 무시당했어요. 영정 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부드럽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영정 액자에 가만히 얹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는 도심의 야경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보름 전 출간된 경제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임원 인터뷰 코너에 다음 분기 인터뷰 예정자로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정, 부장. 입사 13년 차 최연소 승진. 저는 잡지를 가만히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비로소 오직 저 한 사람을 향해 정확히 맞춰져 있는 그 감각이 가슴 한가운데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 콘솔 위 영정 사진과 진주 목걸이, 옥반지, 순금 브로치가 도심의 야경을 배경 삼아 부드럽게 반짝이는 그 풍경 한가운데에서 저는 와인잔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얻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참고 또 참는 것이 도리가 아닐 때도 있는 법이지요. 박민정이 끝까지 지켜낸 것은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만이 아니라 친정 엄마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의 존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잘해줄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